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한 거에서 거리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가득했던 1919년 3월 1일,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외침은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으로 이어졌고 1945년 광복 전까지 독립운동의 중요한 축이 됐죠. 3.1운동은 인간 자유에 대한 외침이었고 계층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부조리한 현실을 민중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주권의식은 민주화 운동의 구비구비마다 스며들어서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요즘입니다만 오늘 3.1운동의 정신 그리고 3.1운동의 가치인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3월 1일 3.1절에 보내드리는 5시엔 대세남은 오늘은 지역의 역사 선생님들과 3.1운동의 의미 또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역사쌤과 함께하는 대세남 역사 1교시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계절의 변화, 삶의 현장,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리로 만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리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삼일절을 맞아서 오늘 5시엔 대세남은 3.1절 특집 방송 역사쌤과 함께하는 대세남 역사 1교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3.1절 역사적 의미 또 3.1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아울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세 분의 역사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대신고등학교 최장문 선생님,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장성희 선생님,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 문인식 선생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각자 좀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대신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22년 차 최장문이고요. 그 지역의 역사, 생활의 역사 이런 거와 함께 역사 교육 활동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예, 오랫동안 저희 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네,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성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외고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7년차 역사교사 장성혜입니다. 오늘 좋은 대화 기대하고 왔습니다. 예. 네, 저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그 1학년 대상으로 한국사 가르치고 있는 문인식이라고 합니다. 예. 역사교사가 된 지는 8년 정도 됐고요.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세 분 모두 고등학교에서 현재 지금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시고요. 역사 모임, 교사 모임도 함께 하신다면서요? 역사 선생님들 모이시면 어떤 얘기들을 하세요? 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역사 내용에 대해서 한국사라든가 아니면은 크게는 뭐 동아시아사라든가 이런 학습 내용을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요. 예. 시험 기간이 되면은 서로 문제 어떻게 내냐 뭐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고 네 그러기도 합니다. 뭐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고 말씀들을 나누시고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3.1절에 대한 의미를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또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3.1운동의 의미를 각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우리 민족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요새 최근에 역사교육에서는 3.1운동의 의미를 조금 다른 분야에서도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체로서 어떤 시민의식의 시작이라고 보는 관점이 요새 예. 대세가 되어서요.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3.1운동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 역사교사로서 3.1운동을 비롯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부분을 제가 이제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선호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또 다양한 주제를 논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하게도 이제 일본과 한국이라는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꺼낼 수가 있고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짚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국주의와 그리고 식민지에 대해서 이제 위안부라는 주제로 들어왔을 때에는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런 다양한 구도 속에서 해당 시대를 볼 수 있어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부분이라 저로서는 수업하기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장문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3월 1일 지나서 보통 3월 2일 날 입학식과 개학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3.1운동은 잊혀집니다. 아, 네,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이제 한 8월이나 한 10월 정도 되면은 진도가 이제 일제 강점기 나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때 되면 이제 3.1운동 임시정부 하게 되는데 그때는 가슴이 뜨겁죠. 예, 일제 강점기 10년간 많은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민족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3.1운동 일어나고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우리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진짜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역사교사로서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김하고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역시 저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십니까? 예, 하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김원봉 의열단이라든지 뭐 김구의 대한 한인 애국단이라든지 이렇게 쭉 연결되면 학생들도 상당히 재밌어하고요. 예. 또 관련된 영화라든지 또 이런 라디오 프로 같은 거 틀어주면은 애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합니다. 예.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3.1운동에 대한 역사 교육은 뭐 그 일제에 한관 비폭력 운동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 민중 중심의 주체적 항거 운동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정신의 흐름이 이어져서 뭐 4.19, 5.18, 60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의미 부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차원으로 3.1운동을 또 좀 폭넓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헌법에도 명시가 되었다시피 3.1운동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놓고 봤을 때 3.1운동의 정신과 기억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굵직한 민주주의 발전사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지역에서도 3.1운동, 만세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3.1운동 역사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또 이제 모임이나 이런 역사교사로서 우리 지역 3.1운동은 뭐가 있을까 쭉 조사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보통 대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3월 16일이 되면은 인동장터에서 매년 3.1운동 기념식 행사를 합니다. 3월 16일 날이 공식이지만 뭐 3월 3일도 있었다. 이제 뭐 3월 25일, 3월 27일 뭐 한 4월 3일까지 대략 3천여 명, 4천여 명 정도가 했었고 실제로 재판을 받고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거나 이랬던 분도 막 40여 명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3월 3일 시작되었다고 하고 3월 16일 날 가장 크게 일어났다고 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국가기록보존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3월 1일 날 대전 지역에서 이제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전의 그 시작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시작된 날짜에 대한 논란이 좀 있군요. 보통은 이제 그 서울에서 3월 1일 날 시작되었는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종의 마지막 장례식 날 3월 1일 이렇게 돼서 거기에 가서 그 발관물 이제 손병희 씨가 중심이 돼서 천도교회도 중심도 쭉 했는데 그 인쇄물을 가지고 대전에 내려와서
3월 3일경부터 좀 뿌려주기 시작하고 다시 또 모이고 이러는 게 3월 16일 날 이제 인동장터에서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이전에도 기록은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최근에 3월 1일 재판 기록 같은 거 나오면서 대전에서도 새로운 움직임들이 그 이전에 좀 산발적으로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3월 16일 뭐 이제 김창규라든지 장사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여 있다가 가만히 장터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나무꾼들 그 당시에는 이제 연료가 주로 나무니까요. 이들이 중심이 되고 이제 앞에서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대전 지역에서 조선인으로서 상업을 이끌어가던 뭐 쌀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일으킨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유성장터에서도 있었다면서요? 네, 유성장터에서도 대략 크게 보면 한 3차례 정도 나눠서 진행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3월 16일 날 인동시장에서 그 벌어졌던 날과 같은 날에 이게 16일이 아마 그 5일장이라서 요 날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성시장에서 1차 때 이제 이권수, 이상수 이런 분들의 주도로 의해서 이제 한 300명 참여한 그런 만세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3월 31일 날 이때에도 한 200여 명이 참여해서 이제 태극기를 흔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일본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력적으로 진압을 할 때라서 예. 양측 부상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3월 30일 날 이런 이제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자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4월 1일 그 다음 날에는 유성 헌병 분견소로 가서 한 100여 명이 낫과 가래를 들고 헌병 분견소를 이동해서 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때 한 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크게 벌어진 거는 장터가 벌어진 인동하고 유성이 중심이라고 보면은 그 외 지역에서도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났었는데요. 3월 25일 날 뭐 동면 세천리에서 밤 10시에 등불을 들고 만세 운동을 벌였던 일이라든가 기성 가수원리에서 한 400여 명이 산 위에서 밤에 횃불 들고 만세운동 벌였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덕, 산내, 현재 갈마동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생했던 것이 대전 지역의 3.1 운동의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글쎄요, 뭐 지역의 3.1 운동의 특징을 좀 본다고 하면 어떤 그 뚜렷한 인물 중심의 이 3.1 운동이 아니었고 민중 중심의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이름 없고 소시민들 이런 민중 중심의 3.1 운동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인동 3월 16일 날 그 현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출동한 사람들이 1000여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한다면은 일본 그 당시 출동했던 순사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병사들이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데 그 500여 명, 1000여 명을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썼던 방법은 이제 먹물을 뿌렸다고 해요. 주로 이제 흰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잡혀간 많은 그 민중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기록은 이제 뭐 정확히 많이 남아있지 않고 요 정도 한 줄로 사람 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햇불 시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초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로 보면 이제 정리가 되고 진압이 되어갈 때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은 산위 같은 데서 이제 시위하다가 이제 헌병들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오면 이제 퇴각하고 그런 게 확보가 되는 햇불 시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우리 민주주의를 역사를 바꿔놓은 촛불 집회 뭐 이런 거와 관계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장성인 선생님, 역사 교육하실 때 이런 지역의 역사도 교육을 합니까? 학교에서? 저는 근데 사실 좀 부끄러운데 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사가. 왜냐하면 그 학생들에 대한 역사 교육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최근에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문제고 학생들이 좀 대전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소속감을 좀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긍심, 어떤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사 교육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동장터나 유성장터 같은 곳들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직접 답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한번 방문해보고 그리고 스스로 체험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아는 초등학교 역사 선생님 중에 졸업식 만세운동 역할극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졸업식 만세운동 역할극이요? 네, 그러니까 졸업식을 학생들이 재연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최고 우수상을 받는 학생이 실제로 그 장면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인데 최고상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독립운동 선언서를 낭독한 일이 있어요. 음. 그거를 학생들이 직접 한번 해보게 해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3.1운동을 책으로만 배울 때보다 훨씬 더 그 상황에 몰입을 하고 그게 자기한테 주는 의미를 깊게 체험을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예. 지역성에 대한 어떤 특수성도 인식할 수 있을 뿐더러 예. 그리고 3.1운동의 의미도 더 깊게 새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인동장터, 유성장터에서의 만세운동을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 교육이 더 활발하게 전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뭐 3.1운동, 독립운동가 하면 대부분 이제 인물 중심의 역사를 많이 배우잖아요. 유관순 열사라든지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데 이렇게 이름 없는 민중들의 역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분들에 대한 기록은 또 사실 잘 남아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식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름 없는 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기념할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뭐 지역의 3.1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저희 뭐 역사의 중요성은 늘 이제 강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역사가 또 왜곡되고 폄훼되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도 개탄스럽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많은 이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과도 맥을 같지 않은 이런 논문들이 나와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역사 왜곡의 전반적인 현상들 세 분 역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더더욱 개탄스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역사 왜곡과 관련된 말씀들 좀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은 얼마 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와서 예. 그래서 서울대 전 이용훈 교수가 쓴 책이죠. 그 책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나 뭐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묶음으로 묶기는 어렵지만 예.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성숙한 만큼 이제는 주체적으로 뭐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모두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학문의 자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의견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학문의 자유라고 하면 정말 학자의 양심 그리고 어떤 학계의 검증을 통해서 이게 검증되는 과정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공의 장에 그런 주장을 던질 때는 당연히 반론에 응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숙했고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수의 상식과 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은 이것을 학문의 자유로 볼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거는 뭐 본말을 좀 전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램지어 교수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 같은 거 보면 아무래도 일본의 이제 극우 세력과 관계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예. 특히 램지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전범 기업이라 불리는 미쓰비시 기업의 기부금으로 이제 개설된 교수직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램지어 교수 1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극우 집단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 부정의 하나의 이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금 일본의 보수는 아베 정부 때도 굉장히 강화되었지만 자학사관의 탈피를 주장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리고 그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좀 일소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학문적인 영역을 정치적 이익에 맞게 도구로 활용하는 면에서 오히려 학문의 자유가 좀 부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놀라웠던 거는요. 그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보면 논문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는 매춘업자와 가급적 성매매 노동을 열심히 안 하려는 예비 매춘부가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용 계약을 맺었다. 예. 또 뭐 계약에 따라 여성들은 1, 2년 일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선급금을 받았고 돈을 충분히 많이 벌면 계약 만료 전에 떠날 수 있었다.
예. 뭐 이런 게 인용되고 그러니까 논문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자발적 매춘부였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이게 지금 2021년 요 시대에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것인지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예. 이런 학문의 자유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함부로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고 울분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 계시기도 하잖아요. 예. 피해자가 그런 엄연히 분들 존재하고 앞에서 있는데. 이런 예. 말을 할 수 있는가? 예. 물론 이게 일본의 극우들이 주장하는 그런 역사관하고 뭐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옹호하고 동조하는 그런 극우 인사들이 있다라는 게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극우 농객으로 잘 알려진 정규재 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런 그 램지오 교수나 일본의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는 이런 국내 인사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저도 분노가 먼저 사실 일어납니다. 분노가 먼저 일어나지만 그 부분을 일단 살짝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뭐 하버드 램지어 교수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일본군 위안부에만 한정시켜놓고 보면은 뭐 사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확 압축을 하면 그냥 공창제의 일부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를 굉장히 흐리게 만들어서 문제를 그냥 일반적인 사회 문제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 문제의 특수성을 희석시키는 전략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는 전략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것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죠. 예, 그리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예, 예.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말도 안 될 뿐더러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일들이 그러면 전시 성폭력의 문제로 봤을 때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예. 일반적인 성매매 문제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세계대전 기간에 있었던 전시 성폭력 범죄의 한 부분으로서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걸 단순히 민족 감정이다라고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영훈, 정규재, 류석춘 이런 분들이 뉴라이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건국에서 그리고 호국으로 그리고 부국으로 이어지는 어떤 자본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이런 현재를 좀 신화화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되는 논리들을 계속해서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뿌리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자리 잡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나 부국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잘못이 탕감될 수 있고 심지어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식은 같은 선상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 현재 역사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역사의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전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다각적으로 키워주려고 하는 현재의 역사교육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중하는 역사관하고는 거리감이 상당히 있는 이런 역사관을 그래도 끊임없이 주장하는 나름의 이유들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더 이제 현재의 정설에 이제 반박해 나가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자기들 주장에 맞다는 것을 결국은 사회가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예. 이들의 이런 주장이 자신들의 책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 교육 안쪽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경향들이 보이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2013년에 있었던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예. 특히 이제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제 주요 주장들을 상당히 이제 차용해서 가져온 듯한 그런 서술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특히 근대 쪽 서술에서 2015년에 있었던 그 국정화 교과서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역사교육 내부에서도 지금 전개되고 있고 최근에 또 경향들을 보면은 이게
이들만의 흐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확산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점점 더 강화되고 예. 네, 점점 더 확산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이제 사용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특정 동영상을 보게 되면 자기랑 그 취향이 맞는 동영상들을 선별해가지고 추천해주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번 이 동영상을 보게 된 사람들은 그거랑 관련된 동영상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보의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예. 자기의 구매에 맞는 정보들을 계속 습득해 나가게 되면서 그런 강고한 집단이 형성되고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틀릴 리가 없잖아. 음흠. 예, 이런 태도를 갖추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역사 부정이 이런 학자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극우 유튜버라든가 이제 그걸 추정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로 확산되어 있는 게 요즘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의심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3회 법칙. 예. 세번 이게 들고. 이제 계속해서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고 한쪽으로 편향된 역사가 전파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역사를 그냥 수용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입장과 역사교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더 큰 시각으로 보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제일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많은 힘없는 여자분들이 전쟁터로 강제로 끌려갔고 그들의 삶이 또 뭉개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큰 시각으로 보면은 꼭 우리나라의 역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계사 전쟁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없는 여성분들이나 노약자 어린이들 이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우리 뭐 민족주의 사관에 의해서 군위안부 피해 뭐 우리의 그런 열등의식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반전쟁 평화운동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군 위안부 문제는 이 역사 교육으로서 많이 승화되어야 될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다수가 지지하고 인정하는 보편적 역사관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역사가 자꾸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반성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 논의도 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근데 이 역사 바로 세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논쟁이 뭐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대한 문제, 김원봉 장군에 대한 서운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도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대한 문제, 이분의 공과 과를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있었거든요. 세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 개인적 경험을 말씀을 드려보면 예. 2018년에 이제 대전에서 전국 자주 연수를 이제 전국에 계신 역사 선생님 대상으로 추진을 했을 때 장소가 되었던 게 현충원이었습니다. 예. 그 묘비 앞에 섰을 때 그 예. 묘비에 적힌 이름들을 보면서 예. 아 이분이 여기에 잠들어 계시구나 이분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거를 되새길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가족분들이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예. 광락원이라든가 이제 김인이라든가 김씨라든가 예. 그런 분들이 묻혀 계시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일반인들 묘역 그 사병묘역이 따로 있고 그 사병묘역을 내려다보는 곳에 장군묘역이 따로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리고 장군묘역 더 뒤편에는 마치 조선의 왕릉처럼 아주 거대한 진짜 5m 막 10m 정도 되나요? 그런 아주 거대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 묘입니까? 대통령 묘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죽은 사람이 죽어서도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가지고 누가 누구를 위해 내려다보고 하는 그런 구도가 갖춰져 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그 장군묘역에 친일 행적이 있는 특히 이제 뭐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하거나 일본에서 헌병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경력을 지닌 분들이 그 장군묘역에 안장되어서 김구의 어머님이 묻혀 계신 곳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창룡이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때 그 옆에 있었는데요. 예. 매년 현충일이 되면은 대전 현충원 앞에서 시위운동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한쪽은 이제 김구 기념사업회, 한쪽은 이제 뭐 애국단체인데 네. 이제 두 단체 대립점은 분명히 이제 김구 선생을 암살한 분으로 이제 추정되는 분이 김창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들은 분명히 반대점에 서로
있는 건데 어떻게 국가에서 국가를 빛낸 현충원에 같이 묻힐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김구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그 김창룡묘를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고 그랬으니까요. 예. 네, 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반대쪽 시민단체는 뭐 대한민국 건국에 큰 공이 있고 국가로부터 공헌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역사의 그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현충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국립묘지 현충원은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보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충원이 개인이 국민으로 태어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이라는 공동체가 공동의 기억을 학습하고 가치관을 전승받는 장소가 바로 현충원입니다. 역사 교육의 장이다 한마디로. 그렇죠. 예. 현충원이라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시관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역사 교육을 재교육받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립묘지는 이제 국가가 인정한 묘지인데 이곳에 안장된 이들의 성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곳에 안장된 이들이 곧 그 해당 국가의 가치를 드러내는 상징이나 징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친일 행적이 밝혀진 사람이 현충원에 여전히 안장되어 있고 모셔져 있다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럼 친일을 국가의 핵심 가치로 전승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해 7월에 사망한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네. 논란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공과 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 교사로서는 참 이거 가당치 않은 논쟁인데 이런 게 논쟁이 되나? 뭐 이런 느낌? 나라가 위험할 때 반대편 우리나라를 짓밟는 일본군의 장교가 되어서 독립운동군들을 잡아가고 죽게 했던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친일파. 그 당시 백선엽 장군은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일제강점기 때는. 예. 해방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국군이 되어서 좀 공도 있지만요. 이제 좀 문제 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현충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백선엽 장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현충원 역사성을 보면은 타당해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본래 현충원은 군인 묘지로 출발하는 곳입니다. 예. 예,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것을 이제 충이라는 의미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희생했다라는 것을 충이라는 의미로 가치로 기리기 위해서 탄생한 게 현충원입니다. 그런 역사성을 놓고 봤을 때 백선엽 장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의 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저는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함께 안장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같이 안장이 되려면은 그들의 친일 행적이라는 과가 결국은 용서를 받아야 친일이라는 행적을 했을 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과연 용서를 구했나, 화해를 요청을 했나, 라는 그런 점이 선결 조건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지. 예. 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떤 화해와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어려울 구하려면 그 전제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행적에 대해서 통렬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는 자기 반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인식쌤 말씀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는데 예. 사실 그 현충원에 안장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어떤 여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 규정대로 처리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어떤 집단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예.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집단 기억의 전승 역시 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군인이 나라에 충성을 했으면 현충원에 가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서 잘 다뤄야 할 문제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어느 정도의 좀 간극이 있다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분단을 겪은 그렇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랑 국가는 사실 좀 분리를 해놓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역사교육 소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민족과 국가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시줄과 날씨를 잘 엮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백선엽 장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6.25로부터
이전부터 이미 몇십 년을 지나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현재의 인식을 반영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되 친일 행적을 그대로 묘비에다 적는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다른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 같은 맥락으로 김원봉 선생에 대한 그 서운 논란도 한번 볼까요? 김원봉 선생의 그 독립운동에 있어의 공적은 뭐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하지만 이분이 이제 월북해서 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서운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장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것도 시기만 바뀌었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아까 반대잖아요, 이제 김원봉. 근데 이제 선생은.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반대죠. 예. 일제강점기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김원봉 선생을 최고의 독립운동가로 하고 일본에서조차도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100만 원, 지금 현재 한 33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본인들도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인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 관련됐던 이제 노덕술이라고 하는 친일 경찰이 그 1번이었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그 노덕술을 풀어주면서 반대로 이제 노덕술에 의해서 노동자 파업에 참여했던 김원봉을 잡아오죠. 잡아와서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감금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노덕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김원봉 선생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3일을 통곡하다가 결국 이게 47년의 일이거든요. 이분이 선택한 것은 48년에 김구 선생이 주도하는 남북 협상 때 김일성을 만나러 갈 때 같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김원봉은 이제 월북했으니까 이거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인물이 아니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죠. 예. 하지만 이분도 분명히 공과 과가 있고 좀 더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사 바로 세우기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회주의가 득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면 그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과 또 위대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오히려 천대받고 그 속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런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그리고 또 각인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3대라고 나왔으면 이제 대가 이어진다는 말인데 대가 이어진다는 것은 곧 가정이 재생산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가족은 재생산이 핵심 기능인데 가정 내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전통이 전승이 되고 그리고 지식이 물려지게 되고 이런 일이 이뤄지는 게 가정 내에서의 역할인데 독립운동은 당시 상황에서 곧 가족과 가정의 붕괴를 의미했던 게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걸 다 바쳤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뭐 김구라든가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모두 엄청나게 힘든 모진 시련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재생산의 기본 조건이 붕괴되었는데 어떻게 물질적으로 잘 살 수가 있게 되었나. 그래서 지금 이 망한다라든가 아니면 3대가 흥한다라는 이런 또 판단의 기준이 또 재력이라든가 부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로 지금 현실에 요거만 가지고 현실에 이런 재력의 편중성 요거 가지고 이들의 삶 전체를 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예. 뭐 웹툰 작가라는 윤서인 씨가 친일파 후손의 집,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집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들은 열심히 살아서 잘 살고 있고, 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렇게 예, 가난하다. 뭐 이런 차원의 그 표현이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독립운동가 그리고 후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반성을 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진짜 저는 그 윤서인 씨 그렇게 써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게 혈연적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닐지언정 그들이 남겼던 그런 가치를 저희가 정신적으로 계승하는 정신적으로 재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다시 우리가 그들의 대를 이어가고 그것이 또 재생산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윤서인 씨 그런 얘기는 진짜 무슨 역사적 맥락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한다라고 하는 기제가 확실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요. 예. 저도 좀 화가 나가지고 그 윤서인 씨 관련된 거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광역억으로 끌리면 좋은 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남. 내내 욕하러 와도 좋으니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모으세요. 예. 사실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농후하죠. 예. 네, 그 2017년도에 그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독립유공자 후손들 1,115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 75%라고 합니다. 예. 이제 뭐 3대를 넘어서 4대까지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할아버지는 독립투사로 싸웠고 후손들 우리들은 평생 가난과 싸우고 있다. 아하. 이런 말이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2017년도 보훈 예산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부 예산은 한 1.7%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돈이 없어서 독립운동자 유공자들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공무원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공무원 시험 볼 때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5점, 10점 주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똑같이 공부해서 가산점 주는 점수해야지. 거는? 예. 독립유공자 후손이라 가산 주는 게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전데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참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주장을 했구나. 독립유공자 자녀들은 당대의 그분들은 실제로 가정도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하다가 대부분 감옥을 가게 되면은 또 그 가족들 그 병수발하고 예. 또 몸이 나아지면 또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우리 대전의 신채호 선생이나 김용원 선생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분은 명예롭게 죽었을지 모르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처절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하고 재물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는 광복을 맞이할 수 없었겠죠. 예.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현상상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무슨 뭐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그리고 또 불평등한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뭐 이제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가서 역사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역사 선생님들이시니까 이런 이제 역사 왜곡에 대한 논란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유는 역사 교육이 제대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또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워낙 이제 우리 사회가 뭐 국영수 중심의 이 시험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역사 교육이 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선생님.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와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취업을 우선으로 하니까. 네, 취업 우선으로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능과도 좀 자유로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역사 수업할 때 보다 더 자유롭게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 지식의 전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논쟁적인 부분들을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예. 좀 더 이제 자유로운 주제 탐색이 가능한 그런 수업을 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합니까? 재미있어 해요. 그러니까 역사 제가 이게 교육은. 수업을 예. 할 때 단순 지식을 수능을 보기 위해서라면은 한정된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그렇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뭐 이거 외워야죠. 예, 그렇죠. 이제 학교 내신 시험 볼 때는 결국은 외워야 하긴 하지만 이제 예. 수업을 할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자유롭게 일화라든가 그런 거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사례라든가 그리고 그런 수업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역사 네, 교육. 그리고 제가 일부러 졸려고 하면 가서 깨우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성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외고에 있잖아요. 학생들 다 열심히 합니다. 네, 국영수도 열심히 하고 역사도 네. 열심히 하는데 그냥 역사 교육 전반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독일 사례를 또 빼놓고 얘기할 그렇죠. 수가 없을 것 역사 교육이 같은데요. 아주 철저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역사 교육 과정의 절반이 세계대전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예.
나치와 관련된. 그도 그럴 게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다 독일이 전범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독일의 특수성도 있죠. 패전을 하고 나서 그 역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도저히 유럽 내에서 생존이 불가능했던 그런 독일만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독일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68년에 있었던 68혁명 이후에 대대적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역사 교육에서 자꾸만 어떤 일베류의 주장이나 뭐 여러 가지 역사 부정론자들의 이런 논리들이 자꾸 역사 속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이제 약간 좀 패러다임이 바뀔 시점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의 역사 교육이 식민 역사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민족의식을 그리고 바로 세우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실 민족사관 중심의 역사교육. 그렇죠. 예. 그런데 2021년이잖아요. 45년으로부터 매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의식에서는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의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교육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떤 직면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역사 분쟁, 그리고 이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사 교육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사실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제시해서 나아가야 역사 할지. 교육으로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사실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역사 교육에서 저는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세기 이후의 역사는 인류세라고 표현을 할 만큼 정말 심각하게 인류가 지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역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단순히 환경교육에서만 저는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학생들 역사의식 조사를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10년 동안 추적을 해서 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예. 보면 학생들이 어떤 보편이나 평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직접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향의 역사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의식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과 갈등 중심의 역사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뭐 인권, 평화, 민주, 또 환경까지 담는 이런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최장문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한국사 수업 시간 첫 시간에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럼 학생들이 미래는 없다라고 예. 대답을 해요. 이 말은 되게 학생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워낙 유명한 문장이죠. 예, 신채호 선생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역사는 민족의 가치고 정신이고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민족의 가치와 시련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이런 분들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담는 게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루하루 살다 보면 잊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3.1절 같은 날, 이런 특집 방송이라든지 학교에서의 역사 교육, 그리고 어떤 기념식 행사, 이런 걸 통해서 나라가 어려웠을 때 모든 걸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역사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 교육의 또 한 축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협력을 예. 가지고 이제 미래를 좀 더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 중에 하나는 또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한국사 수능 기출 20문제인데요. 그 예. 마지막 문제는 항상 20번이 통일 문제로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통일은 그만큼 우리 한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 최장문 선생님은 역사 교육을 앞으로 이제 더 발전시켜서 통일 교육으로 넓혀 나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네.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가실 때 국가라든가 이제 민족이라든가 이런 거대 담론이 굉장히 역사 서술에서 중심이 돼서 전개가 되거든요. 예. 뭐 신라는 어떠했다, 뭐 고구려는 어떠했다, 뭐 영문 상황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죠. 왕은 뭐 무슨 정책을 실행했다.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근데 이걸 배우는 거는 너희 각각 개인이지 않냐.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각각 개개인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먼저 말을 하거든요. 예.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되게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80년, 100년이라면 우리 앞으로 미래에도 언제라도 전쟁이라든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텐데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례들을 공부를 함으로써 어떻게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 정치적인 영역이 그런 개인을 전쟁의 참화에 몰아넣는지 이런 과정들을 학습함으로써 우리는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게 역사교육의 목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꺼내곤 했었습니다. 국가 간의 대결, 민족 간 대립이라는 구도를 이제 탈피를 해야 하고 예. 사실 이미 인류는 20세기 역사에서 국가주의가 추구된 그 끝을 봤었거든요. 두 번의 양차 대전이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국익의 추구라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것이 개인을 희생시키고 타자를 배제시키고 그런 지경까지 나아갔을 때는 지구에 있는 그 어느 것이든지 빨아들이고 파괴할 수 있는 괴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라는 범위에서 그리고 세계라는 범위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아까 장성현 선생님 말씀 주신 거에 저도 깊게 동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환경과 같이 어우러져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적이자 이제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 교육, 미래의 지향점을 둔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찰과 반성이 없는 역사는 늘 부정적 방향으로 재현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있게 또 특히 이제 3.1절에 의미 있게 각인시켜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3.1절의 의미 그리고 역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마무리 말씀으로 좀 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3.1절의 의미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민의 자각으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주체로서 자신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던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의식이 지금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 깃발처럼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어떤 새롭게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이 스스로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변화할 미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정신은 민의 자각이다. 시민 주체의 자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운동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그 임시정부가 국가라고 하는 국토는 없었지만 그 끊임없이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그 35년, 36년의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서 대한민국의 뱃속에서 그 끊임없이 노력하고 잉태한 그 태학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1운동은 이제 앞으로 한국사 수업을 시작할 때 8월이나 10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개학을 하면 이 3.1운동의意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쌤들과 함께하는 대세남 역사 1교시 주제로 그 3.1절 특집 방송으로 꾸며드렸는데요. 세번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장성혜 선생님, 충남 기계공업고등학교 문인식 선생님, 대전 대신고등학교 최장문 선생님이었습니다. 3월 1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5시엔 대세남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